오늘은 2022년 6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여기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 고밥군에 있는 한 현지인 에어비앤비 개인실 숙소입니다. 새벽도 아니지만 7시쯤에 일어났었는데 바깥에 지금 여기 6월은 우기인지라 엄청나게 소나기가 쏟아지고 하늘이 깜깜해서 그냥 잠시 다시 눈 붙인다는 게 지금 11시 넘게까지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바깥은 맑은 것 같아요. 빗소리도 안 들리고 새들이 아주 맑은 소리로 우는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고요. 비가 안 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지나다니는 소리가 간간히 들립니다. 아직 불을 켜지 않고 일어나서 새소리 들리죠? 잠시 느긋한 오전을 즐기고 그렇게 미적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묵는 방 호치민 현지인의 개인실. 말이 좋아 앤틱이지 뭐 사실 그냥 오래된 집이긴 해요. 그렇지만 탄탄하게 지은 것 같아요. 저기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나무가 두껍고 무겁고, 그리고 장인들이 아구를 잘 맞추어서 그렇게 지어 놨어요. 침대도 밑에 매트리스는 제법 고급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나무도 그렇고요. 원목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서, 또 3층이 되어서 벌레도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완전 밀폐된 공간이어서 모기도 지금 하나도 이 방 안에는 없고요. 에어컨 틀어놓으면 쾌적한 환경은 유지됩니다. 혼자 여행을 시작한 지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접어들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 혼행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영상을 계속 시리즈를 찍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진짜 혼자 여행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에 대해서, 어떤 그런 혼자 여행하는 혼자 여행자의 또 해외 장기 체류, 2달 64일이면은 장기 체류 맞죠? 혼자 여행하는 사람의 외로움에 대해서, 또 여행과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기록해 놓으려고 합니다. 혼자 여행하면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고 연고도 없고, 또 특히나 저처럼 유명 관광지도 아닌 그런 곳으로 이렇게 별종처럼 여행을 하면 외롭죠. 외롭지 않을 수는 없죠. 특히나 어떤 미션이나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딱히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만든 그런 것들조차 미천이 바닥나고 나면 또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거나 피곤하고 지쳐서 그런 어떤 미션 완료에 대한 일정이 흐지부지 되어졌을 때 밀려오는 외로움이란 아주 대단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래 외지에 있으면서 강제로 이렇게 그냥 버텨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접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로움이야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지 않나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걸요. 물론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망이 탄탄하고 많은 관계들이 있고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입장, 또 그런 것들이 평생 동안 잘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일부 사람들이라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상당수, 최소 일부 저처럼 이런 사회 관계망이 그리 두텁지 않은,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거예요. 네. 하지만 실제로 정말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취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라면 저처럼 이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지에 나와서 느끼는 외로움이랑 한국 사회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상황이랑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후자에서 느끼는 그 고독과 외로움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짐작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에 다 주위 아는 사람들이고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 있고 관계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 뭐가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 때문에 느끼는 부분 엄청 크고요. 또 다른 두 번째 부분은 본인도 스스로 그런 어떤 함정 속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 때문에 그런데요. 스스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뭐 어떤 경우라도 외부와 접촉하고 또 어떤 관계나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살다가 보면 생각했던 만큼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각성하게 되는 거죠. 아, 나 외롭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관계막이라는 게 그렇게 탄탄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어디 그렇게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구나, 제대로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소위 멘붕이라는 게 오게 되지 않나요? 우스갯소리로 바스락바스락 잘게 부스러지는 그런 멘탈이라고 어딘가에서 쿠크다스 멘탈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렇고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멘탈이 그럴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라면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혼자 혼행하면서 이런 외로움에 진짜 직면하는 것, 맞부딪혀 보는 것, 인카운터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라는 그냥 그런 생각도 혼자 개똥철학으로 해보아요.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인데 그냥 위선으로 덮어서 아닌 척 아닌 듯 살면서 혼자 외로움에 끙끙대는 것보다는 나 외롭다, 나 원래 혼자 사는 사람이다, 혼자 있는 거야, 여행을 와서도 같이 갈 사람 하나 없고 그래서 혼자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스스로 노출시켜 놓고 진짜 본모습, 자신의 본모습 그리고 본래 상황을 직면하고 한번 마주하는 것,
근데 이 와중에 반성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힐링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어떤 솔루션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의외로요. 그런 행운이 사실 이런 예외적인 환경, 예외적인 상황을 연출해내는 여행이 만들어주고 가져다주는 그런 큰 선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어차피 돌아갈 곳이 없지 않나요? 냉정하게 우리가 발딛고 터하고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그 삶의 현장, 일상성을 곰곰이 되돌이켜보고 들여다보면 거기도 여전히 지나간 시간, 추억들만 그저 마치 거지들 안에 쓰레기 가득 들어있는 가방 움켜쥐고 안 뺏기려고 하는 것처럼 노숙자들 딱 그 모습 아닌가요? 한낱 재 그리고 버려야 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억들을 소중한 추억이라고 끌어안고 끙끙대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고 돌아갈 곳이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그냥 그 추상적인 그냥 개념 속에 있는 허상이거든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다면 진짜 그 허상은 허상이 맞는 거죠.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라 해서 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허상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대책 없는 것, 시간도 공간도 사람들도 관계도 어디 한 군데 지나고 또 공들여서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없어져 버리고 나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런 것은 여행지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재밌게도 이 여행지에 나오면 그렇게 진절이 나고 엉성스럽고 지겹고 그렇게 나를 옥죄던 그 현실, 한국 사회 현실이 그래도 또다시 돌아갈 내 터전이라는 발견, 그런 깨달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행지 나와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좀 즐기면서 또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행지에서의 삶이 생활이 풍요롭고 즐겁고 넉넉하고 해서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문화적인 어떤 이질성 그리고 관계의 문제 못 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야 할 텐데 그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내 조국과 내 나라 내가 태어난 땅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과 기반 정부와 또 내가 유래해 나온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각성을, 깨달음을 이 여행지에서 제법 오래 있다 보면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위안이 되고, 또 새로운 일정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혼자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와중에 이것이 가지는 또 나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외로움, 고독을 대처하는 방식, 처리하는 방식에 이 혼행이 주는 어떤 그런 유익, 큰 의미 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이민이나 이주 차원에서 해외에서 오래 살 계획이라면은 좀 더 다른 전략과 준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도적인 차원, 또 행재정적인 차원에서,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 지금 저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여기 베트남 사람들하고 소통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베트남 언어를 1도 몰라요. 물론 그냥 유튜브나 그 SNS나 이런 인터넷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올려놓은 그런 지역 말단의 최소한의 언어 표현들, 인사나 그런 것들 정도나 익힐 수 있을 정도지, 진짜 언어를 배우는 거는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해요. 평생 그렇게 영어를 공부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말이 나온 김에 영어도 사실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글로 쓰는 거나 생각해서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거는 지나면 가능한데, 바로 그 현장에서 배웠던 좀 좋은 표현들, 좀 더 영어스러운 표현들, 자연스러운 표현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낭패를 항상 봐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자신한테 한계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체류를 하고 이주를 할 생각이라면은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지역 대학에 있는 어학당이나 어학당을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저렴한 가격이, 물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입학을, 대학 어학 관련 그런 학과에 입학을 해서, 여기 베트남 같으면은 여기 호치민이나 또 하노이나 다낭에 있는 그 지역 로컬 대학에 적당한 저렴한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비자가, 장기 비자가 학생 비자로 보장이 되는 곳에 대학 입학을 하고 등록을 해서 다니면은 언어도 배우고 현지인도 사귀고,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랑 또 인터넷 유튜브에서 배우는 언어를 잘 결합하면은 모르긴 해도 2, 3년 정도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작정하고 공부하면 그 사회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는 어느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정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외로움을 대처하는 방식의 또 다른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좀 더 한국 사회와의 그런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또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죠. 그 기반,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삶의 기반들을 훨씬 많이 포기하고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비단 여기 베트남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내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곳의 그 사회에 정착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그 사회에서 그냥 저처럼 이렇게 혼자 여행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가 되고, 이제 또 다른 삶이
되게 되겠죠.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고 친구들이 만들어지고 지지자들이 생기고 또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용기 그리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준비도 등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한두 달 정도의 그저 그런 장기 체류를 위해서 있는 동안이라면 이런 한국 사회에서 숨겨져 있었고 혹은 무의식 저변에 묻혀두고 애써 외면해 왔었던 나의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외로움을 한번 직면해보고 마주해보고 당당하게 맞서보는 그런 기회로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또 그 교묘하고 영악한 그 외로움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기가 오히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한두 달 정도 체류하는 상황이라면은 그 부가적인 다른 어떤 변수들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 상황에 노출된다든지 혹은 경제적이고 혹은 재정적인 어떤 한계 제한 때문에 미처 이런 외로움을 느끼기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안 되니까요. 일단 충분한 사전 조사와 이제 그 간접 답사, 정보 수집 등을 통해서 현지 안전성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현지 물가와 우리 물가의 차이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충분한 백업, 재정, 예산을 충분히 로컬로 들어오면은 분명히 우리 사회하고 우리 사회 주류 소비 수준과 비교해서는 글쎄요 5분의 1 심지어 10분의 1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지금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래요. 가능해요. 크게 어렵지 않고 현지에 와서 느끼는 감정, 느낌, 분위기는요. 우리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덜 취약해요. 여기 베트남 사회는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또 들려오는 다양한 그 뉴스들을 통해서 제가 종합해 보건데 일단 여기는 1차 산업 식량과 관련해서 자급자족이 되는 완전한 국가잖아요. 쌀 생산에 있어서 1년에 2모작, 3모작 기본으로 하면서 또 밀별로 밀 수입 안 해도 되는 쌀국수 먹잖아요. 쌀국수 밀로 안 만들어요. 다 쌀로 해결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게다가 얘네들 입에 잘 맞고 우리도 입에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밀 수입에 대한 부분에 타격이 거의 없죠. 그리고 물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데미지가 있어요. 기름값 많이 올라서 난리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가 상승을 잡는 정부의 그런 어떤 강력한 통제력, 역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역량과는 별개의 부분이죠. 이 사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죠. 공산주의 사회, 독재 사회 등등 이 사회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런 물가를 통제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효율적인 건 사실이에요. 잘 잡아요. 워낙 강력한 정부가 있고 또 서방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조작과 통제력이 가능한데 그게 일면 이 사회의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거든요. 물가를 일단 잡아주니까요. 그 시장 자본주의 그 논리와 그 작동 원리에 온전히 시장 원리에 다 맡겨버린 그런 소위 선진국들의 분위기나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수준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등등 덕분으로 아직까지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고 서민 물가는 여전히 저렴하고 사용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덜렁이지? 그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예산, 돈만 가져와서 사용하면은 여기에서는 정말 풍족하게 앞서도 몇 가지 제가 소개했지만은 인건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하루 1일 1마사지 제대로 된 정식 업체에 안에 실내도 인테리어도 괜찮고 번듯한, 물론 로컬이긴 합니다만 그런 곳에 매일매일 마사지를 받아도 하나도 부담이 안 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비쌌어요. 특히 뭐 우리 제일 제대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맹인 마사지 있잖아요. 우리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이 하는 그런 마사지 업소에서 제대로 받으려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분들 이제 인건비도 있고 우리 사회가 가지는 기본 물가의 수준도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인건비 비싼데 그런 전문적인 분들의 손길을 다 터치하려면 그 지불해야 될 대가는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정식 그런 이제 맹학교에서 이런 안마 공부를 하고 하시는 분들에게서 매일 지금 받는데 팁을 3분의 1 이상 줘요. 원래 원가에 3분의 1 이상 주는데 그렇게 하고도 10,000원이면 돼요. 10,000원 하면은 그 정도면은 물론 제가 갑부는 아니지만 한 20여일 있는 동안에 하루에 10,000원씩 해도 20몇만 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행 와서. 그 정도야 하죠. 여행 해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항공권도 기껏해야 편도 10만 원 정도 툴툴툴툴 다 털어서 뭐 유류 할증료, 공항세 다 포함해서 서비스 비용 다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에 지금 왔는데 그거 못 쓰겠어요? 그 정도 예산 마련하고 왔죠. 그리고 외로움과 관련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또 우리 금융,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 또 고독의 부분은 우리가 자본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워낙 제한되어 있고 물가가 비싼 사회에서 뭔가를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절약과 좀 버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삶의 활동, 사회 활동에 제약이 일어나죠. 돈을 아껴야 되니까.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게 돈이잖아요. 움직이는 거, 먹는 거, 활동하는 거, 즐기는 거, 문화생활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하나도 돈이 아닌 게 없어요. 손 쉬는 것도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미래를 담보해서 돈을 절약하고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죠. 아껴야 되니까. 불확실하고 투명하지 않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절약하고 아끼면 아낄수록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뭐 과거에 3폰이, 5폰이, 7폰이 이것저것 다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포기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사회 관계망이고, 그래서 원두령, 외톨이, 물론 뭐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혹은 또 그렇게 해서 단절해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청년들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고 문제가 되어 있고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사회, 이제 한국 사회, 뭐 한국의 물가, 서울의 물가는 거의 뭐 뉴욕의 물가 아닌가요? 런던의 물가고 파리의 물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하면은 거기서 넉넉하게 쓸 돈 조금만 준비해서 항공권만 좀 적당하게 기술적으로 좀 연습하고 배우고 좀 검색하고 연구하고 해서 싼 거 구할 수 있으면 여기서 쓰는 돈은요. 물론 여행지에 나와서 여행하면서 소비하는 그 이제 여행 경비의 차원도 있지만은 일상생활적인 차원에서도 여기서 소비하는 그 재정의 수준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지요.
정말 아름다운 수준입니다. 마음껏 써도 펑펑 써도 물 쓰듯 써도 한국에서 쓰는 것의 뭐 반도 못 써요. 뭐 그렇게 갑부가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소비 습관이 그렇게 과소비하는 습관도 들어있지 않았을 뿐더러 그래도 뭐 여기서 하나도 아끼지 않고 마구마구 써대고 해도 한국에서 소비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껏 쓰는 그 돈의 양이나 내용과 관련해서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관계망을 넓힐 수 있어요.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비싼 레스토랑 가서 계속 밥을 먹고요. 또 여기저기 카페에 가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말이 하나도 안 통해도 또 만나면은 돈 써주러 오는 손님이니까 반갑게 대한단 말이죠. 정당하게 가격 지불하고 가고 또 코리안 버퍼도 있고요.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지 분위기 나쁘잖아요. 물론 뭐 현지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뭐 이렇게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느니 몰라요. 저기 관광지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로컬로 오니까 그런 느낌 분위기 전혀 없고요. 한국인하고 뭐 한국에 대한 혐한 분위기니 어쩌니 아유 그런 소리 개나 주라 하세요. 전혀 없어요. 특히 로컬은 더 심해요. 여기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한국 이미지 좋고요. 한국에 대한 제품들 넘쳐나고요. 한국 문화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 싫어할 이유가 사실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일부러 만들어내는지 되게 저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실제 현장을 느끼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여기 베트남하고 1도 유관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베트남하고 관계 좋아진다고 저한테 유익하거나 혜택이 돌아오는 거 없고요. 단지 여기 온 이유는 비행기 싹시 사서 또 항공편이 많아서 가격이 저렴해서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이 다닐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미얀마가 땡겨요.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친근성 덕분에 나중엔 거기로 가서 이주해 볼까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 외에도 아무튼 터키도 괜찮고 세계 안 가본 나라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는 베트남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우리와의 관계도 괜찮습니다. 특히 로컬은 그렇습니다. 뭐 일본에 있는 VPN 거리 근처나 대탐 거리 근처에 있는 관광객들 많이 오는 뭐 서양 사람들 포함해서 거기 분위기도 몇 번 가봤는데 물론 이제 주로 많이 갔던 것은 3년 전 여기 체류할 때였었고요. 지금도 한두 번 가봤는데 크게 분위기 차이는 없던걸요.